한국 대중음악 역사에 파격적인 뮤지션하면 단연코 산울림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얼마 전에 산울림의 대표 앨범 1집과 3집 그리고 2집이 연이어 LP로 재발매가 되었는데요. 저도 사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던 앨범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울림 앨범이 재발매된 기념으로 오늘 활동 초창기를 중심으로 산울림이라는 밴드에 대해 다뤄보도록 할 건데요. 산울림이라는 밴드가 이름만 들어봤지 낯설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분은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요새는 배우로 유명한 김창완은 오늘 소개시켜드릴 밴드 산울림의 리더입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들 김창호, 김창익 이렇게 삼형제가 만든 밴드가 산울림이죠. 그렇다면 산울림은 컬트적인 인기를 끌으며 어떻게 대한민국 록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록밴드가 될 수 있었는지 오늘 뮤직메카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975년 한국 연예계에 갑자기 불어닥친 대마초 파동으로 인해 그 당시 많은 가수들이 활동을 못하게 되고 포크, 록 등의 청년 문화가 담긴 음악들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죠. 그 뒤 TV에는 어르신들 입맛에 맞춘 건전한 가요와 트로트 음악들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뒤 1977년 다시 젊은이들의 음악에 활기를 불어넣는 대회가 하나 시작됩니다. MBC에서 대학문화와 방송과의 접목으로 방송의 질과 폭을 넓히자는 취지에서 생겨난 대학가요제가 시작이 된 거죠. 1977년에 개최된 제1회 대학가요제에서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캠퍼스 그룹 샌드페브스가 나 어떻게로 대상을 받게 됩니다. 나 어떻게 나를 두고 그런데 이게 산울림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나 어떻게를 작사 작곡해준 사람이 바로 산울림의 둘째이자 베이시스트 김창훈이었어요. 김창훈은 샌드페브스 5기의 베이시스트였고 6기 샌드페브스의 매니저였고 그들에게 참가를 권유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실 이때 김창훈은 형제들과 함께 무이라는 이름으로 문 좀 열어줘라는 곡으로 이미 대학가요제에 출전하였고 샌드페브스를 제치고 예심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이는 자신들의 곡 2개로 1, 2위를 차지한 것이었죠. 하지만 맏형 김창완은 이미 졸업생 신분이어서 자격 미달로 탈락이 됩니다. 내가 있잖아 여기 있잖아 미세견을 못 보고 가네. 자신들의 곡들이 대학가요제 예선에서 1, 2위를 차지하자 자신감을 얻은 무이는 취직하기 전에 우리가 만든 음악이 수록된 앨범이나 하나 가져보자는 마음으로 서라벌 레코드에 방문해 자신들의 데모를 건네주죠. 당시 서라벌 레코드를 선택했던 것은 이들에게 딱 알맞은 선택이었어요. 집에서 버스로 한 번에 가기도 편했고 당시 서라벌 레코드는 주류 음악사들이 외면한 비주류 뮤지션들이 찾아가는 곳이었으니까요. 김창완, 김창호, 김창익 이 삼형제로 이루어진 밴드 산울림은 이미 음악적으로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삼형제가 흑석동에 이미 같이 살고 있어 합주도 꾸준히 해왔고 자작곡도 이미 100여 곡이나 되었었죠. 이들에게 자작곡이 있다는 건 이들을 가장 빛나게 해주는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전업가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고 인생의 기념음반으로만 생각했지 상품이 될 거라고 생각은 못했다고 하죠. 그리고 훗날 이 삼형제가 한국 대중음악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칠 줄은 전혀 몰랐죠. 산울림의 음악은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독창적이고 파격적이었지만 이들의 홍보 방식도 남달랐어요. 이들은 이때 당시 프로뮤지션이라만 거쳐야 했던 미8군 무대 출신도 아니었고 연예계에 입성하는 거에 딱히 관심이 없었죠. 그리고 밤무대, 연합공연, 커버곡 등을 거부하고 오로지 공연과 자작곡들로 자신들을 홍보했죠. 게다가 방송국 출연 없이 오로지 음반, 라디오, 음악다방 등의 산울림의 음악이 소개되면서 이들이 유명해진 것이죠. 산울림은 1977년 12월 데뷔 앨범을 내고 2년간 무려 정규 앨범 4장과 한 장의 동요 앨범을 내면서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이 왕성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김창완은 도리어 1년 동안 앨범 10장을 낼 수 있었는데 생각보다 적긴 했다고 아쉬워했죠. 1977년 12월 산울림의 데뷔 앨범 제1집 아니버스에 담긴 음악들은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니 벌써 해가 솟았나 밝은 나를 기다리는 부푼 마음. 아마추어틱한 연주와 음악들이 오히려 이들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요소였죠. 게러지 록을 연상시키는 아마추어적인 지저분한 퍼즈톤 사운드, 생동감 있는 베이스 사운드, 이 모든 게 아우른 산울림만의 사이키델릭한 사운드는 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모두가 한자리 모여 부르는 노래소 안타까운 마음 잠깐 기다려줘 꼭 해. 곡 구성도 일반 가요 같지 않았어요.
보통 가요가 A, B, C, A 구성을 지녔는데 1집의 대표곡 아니버스는 B, C, 간주, B, C, 후주 형식으로 기존의 가요 구성을 파괴해버립니다. 게다가 TV나 라디오에서는 틀 수 없는 곡의 길이, 기존 가요들의 사랑 타령과는 다른 이들의 독특한 가사들은 그 당시 가수들과는 확실히 다른 산울림의 독창성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요소였죠. 꼭 그렇진 않았지만 구름 위에 뜬 기분이었어.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 우리들은 산울림 1집은 방송을 타지 않고 무려 40만 장 가까이 팔면서 큰 성공을 거둡니다. 이들의 아마추어틱한 사운드는 도리어 이들의 개성으로 평가받으면서 한동안 죽어있었던 한국 록 음악의 최고의 명반을 하나 만들어낸 것이죠. 안타까운 마음 잠깐 기다려줘. 꼭 해야 그 길을 건네. 데뷔 전 이미 자작곡이 100여 곡이나 있었던 산울림은 세계 최초로 100집을 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바로 두 번째 앨범을 녹음합니다. 그리고 데뷔 앨범 발매 후 바로 5개월 뒤 산울림 제2집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가 발매가 되죠.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그대 길목에 서서 그대 눈안과 이 마음. 이 집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에서는 편곡, 녹음 등 더 좋은 프로덕션에서 제작이 되어 음악의 더욱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게다가 삼형제의 사촌동생 김난숙의 오르간 솜씨도 더욱 향상되어 두 번째 앨범의 사운드는 더욱 풍성해졌죠. 어느 비 오는 날 꽃을 심었어. 어느 날 피었네 하얀 꽃. 차가운 산 안개 속에 핀 고운 꽃잎 아름다운 너와 나의 지난 1집의 연장선상의 사운드에 2집에서 보여준 더욱 파격적인 음악적 실험은 대중성과 음악성 모두를 잡으며 현재까지 한국 대중음악사 최고 명반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나 어떡해 너 갑자기 다정했던 내가 기대어 잠들어 버린 아이처럼 꿈길에서 만나봐야지. 두 번째 앨범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가 나온 지 6개월 뒤 1978년 11월 산울림의 세 번째 앨범 내 마음이 발매됩니다. 산울림 3집 내 마음은 이 삼형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음악적 실험을 쏟아부은 앨범이었죠. 이전에 키보드 사운드를 최대한 배제하고 더욱 록의 원초적인 에너지를 담아내었습니다. 특히 이 앨범의 첫 곡 내 마음은 한국 대중음악 역사에 최초로 시도된 하드록적인 사운드를 담아내고 있죠. 이 밖에 아무도 없는 밤은 곡 길이가 무려 9분 가까이 되었고 앨범의 마지막 곡 그대는 이미 나는 무려 18분의 사이키델릭 잔치가 벌어지죠. 없는 밤에 말과 이야기 나누고 구름이 한 점 넘는 푸른 하늘과 그대 마음 이미 나 김창호, 김창익 두 명이 군입대를 앞두고 있었기에 1집과 2집보다 더욱 과감한 음악적 실험을 시도하며 음악적 역량을 쏟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실험성 때문일까요? 세 번째 앨범 내 마음은 아쉽게도 1집과 2집에 비해 판매량은 그닥 좋지 않았죠. 1977년 12월 1집 아니버스부터 1978년 5월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같은 해 11월 3집 내 마음까지 한국 대중음악사에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음악을 선보이며 산울림의 초창기 활동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1978년 TBC TV 연말 가요대상에서 중창단 부분을 수상합니다. 아무런 TV 출연 없이 오로지 라디오 공연으로만 이뤄낸 록밴드다운 쾌거였죠. 1979년 2월 산울림은 김창훈, 김창익의 군입대 문제 때문에 3.1절 기념 리사이트 공연을 마지막으로 초창기 활동을 마감합니다. 그 뒤 산울림은 이들이 돌아올 때까지 맏형 김창원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게 되죠. 산울림 등장 이전에 젊은이들에게 그룹 사운드라고 불리우는 록밴드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고 이들은 해외 밴드들을 카피하면서 자신들의 스타일을 찾았죠. 하지만 이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산울림은 어떠한 음악적 연구도 없이 순수한 음악적 의도 아래 오로지 창작곡으로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자신들의 독창성을 확립했습니다. 저항적인 면모보다 건전한 면을 내세웠고 해외 음악을 카피하기보다는 오히려 신중현, 김추자, 펄시스터즈 같은 국내 뮤지션들을 좋아했죠.
그래서 그런지 산울림이 활동할 당시에는 인기는 끌었지만 창의성은 있지만 연주력은 형편없다라고 과소평가를 받았어요. 도리어 20년이 지나고 한국 인디 음악이 생겨나고 뮤지션들이 이들에 대한 영향력을 말하면서 이들의 음악이 재평가를 받기 시작했죠. 해외에는 아버지와 아들, 더 넓혀서 할아버지와 아들, 손자 전 세대가 즐기는 음악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대 간의 음악이 갈려졌고 서로 닫혀 있죠. 그만큼 우리나라는 레전드 뮤지션들의 소개를 새로운 세대에게 알려주는 창구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세대의 음악들에 접근할 수 있는 문화적 창구가 많이 열리면 우리나라도 온 세대가 즐기는 음악이 있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뮤직 메카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뮤직 메카